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경입니다. 네, 오늘 귀한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해 주실 분, 그리고 플로어에 와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의 이창우 총무행정관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인권위 관련한 부서 계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21세기 위안의 평화지대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시험대이자 평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강원도와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문제들, 또한 반인권적인 문제를 평화라는 관점에서 해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세기에 있었던 양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인류가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바야흐로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이자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70년이 넘은 분단은 전쟁의 상처를 주고 있고요. 남과 북의 갈등과 혐오와 차별 등 우리 도민들의 또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구조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를 보시면 우리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헌법 10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강원도와 한반도에는 평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근본적으로 보장받기에는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미완의 평화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폭력을 지속적으로 낳게 하는 환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토론의 문제 의식입니다. 평화를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서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분단의 비평화적인 요소를 해소해야 된다. 분단이 낳은 비평화적인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전쟁, 폭력, 억압, 혐오, 차별 이런 것은 이제 바로 해결돼야 되고요. 또한 이 분단이 낳은 전쟁 구조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구조적인 폭력을 발생시킵니다. 한반도에 살고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성을 강화하고 폭력의 문화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고 원래 커뮤니티는 관용과 공존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억압적인 상황도 우리는 경험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이제 분단이 낳은 분단 폭력이라 하는데 우리의 이제 예를 들면 뭐 반북 의식도 있을 거고요. 또 북에서 봤을 때는 반남 의식도 있을 거고 또 남남 갈등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지키는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만이 전쟁을 막고 생명을 지키고
또 인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존엄한 삶을 위해서도 강원도의 사람들은 평화가 절실합니다. 인권과 인권의 존엄성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이 언급된 것은 이제 이미 오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놓쳐서 이러한 기록을 좀 멀리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까 제가 양차 세계대전 말씀드렸고요. 76년에는 UN 인권위원회에서 인간의 평화권을 처음으로 76년도에 UN 인권위에서 인정했고요. 그리고 78년과 84년에 UN 총회에서는 평화권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4년 전이죠. 2018년 평창에서 평화올림픽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지난 5년 동안 매년 유엔 총회에서 종전,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 종전평화선언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강원도와 한반도를 비롯해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또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화권을 중심으로 강원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할까, 이러한 내용으로 이 세션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와 평화권을 주제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지킬 것인가,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향유하고 싶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평화와 평화인권, 또 평화와 관련한 공감대를 어떻게 넓힐까, 이러한 게 우리 이 세션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기조발제를 해주실 이창복 6.15 상임대표 의장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격리자가 되셔서 오늘 토론에 못 나오신 거를 양해를 좀 드리고요.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우리 한상훈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연구교수시고요. 과거사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상훈 교수님.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실 우리 상기대학교의 김명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강원도 인권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실 3기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진희 전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온라인으로도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 한성훈 박사님의 발제와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을 마치면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도 또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질의응답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성훈 박사님께서 시간은 20분 좀 넘어도 되겠습니다. 예, 한 30분 이내에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강원도 좋아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기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광역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강원도, 북강원도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 개념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평화와 인권 교육입니다. 부제를 보시면 권리로서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인데요. 약간 줄여서 권리로서 평화와 민주 시민교육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문제는 절차와 과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떼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차를 보시면 예,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란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기본권으로서의 평화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하고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평화에 반대되는 게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교육 문제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추상과 구체 사이의 인식이자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태 또는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평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요한 갈퉁이 얘기하고 있는 적극적 개념으로서의 평화,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다 들어보셨는데요. 근데 이런 게 결국은 제가 이제 한쪽은 추상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구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식이나 어떤 상태를 이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평온함을 느끼는 것은. 근데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어떤 상태를 규정하는 것은 또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평화롭다든지 평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추상과 구체 사이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화주의 사상의 기원은 네덜란드의 국제법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휴고 그로티우스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 양반이 국제법의 원리를 창안한 것은 당시에 네덜란드가 해양 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논리를 폈는데 어찌되었건 평화사상은 중세 이후 국가 간의 분쟁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로티우스가 1609년에 자유로운 바다라고 해서 바다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자유로우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선점하는 거죠. 그 자유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 논리를 이제 발전시킨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게 국제법의 원리로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면 식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 루소는 평화주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정치 체제의 민주화에 의해서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칸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 내부에 평화 구축에 관심을 가졌던 이전의 사상과는 다르게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평화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 평화론이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맥락은 근대 정치 사상으로 보면 물론 제가 사회학 전공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세계 시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맥락이 같습니다. 칸트식의 이 영구 평화론 이런 게 버전을 조금 달리 하거나 워딩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세계 시민 이런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헌법에 근거한 권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권은 헌법에 박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그죠? 조만간 지금 우리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인데요. 참정권과 더불어서 인권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장되는 보편적인 그리고 평등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법률과 이 법률이 적용되는 절차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그죠? 이걸 우리가 법치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법치는 실질로는 뭡니까? 정치 권력이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법을 잘 지켜라가 아니고요. 법치주의의 원리는 대륙법에서 정치 권력을 개인에게 행사할 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자, 제3세대 인권으로서 평화권을 주장한 것은 카렐 바작입니다. 그래서 평화권 자체가 이제 인권으로 서서히 이렇게 범주화되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기본권으로서 평화권 좀 더 말씀드리면, 근데 이성경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전에. 예. 우리나라 헌법에 평화권,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해서 권자가 붙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 제10조라든가 또 37조에 의해서 그 평화적 생존권을 유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권은 제가 아까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뒤집어서 보면 헌법 제5조 1항에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기본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추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근거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권리의 확장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의 확장과 근대국가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시민들의 사회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관계 속에서 성립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의 확장은 결국 정치 공동체 구성원, 즉 주권자의 확립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정치 공동체 내에서 주권자라고 호명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명백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죠? 그러면 그 시민권 내 권리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작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걸 같이 이제 주권자의 확립 과정과 시민권의 확장이 근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비례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시민권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평화권을 보장하는 또 다른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서는 통합의 문제, 남북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권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논의인데요. 2004년에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협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옛날로 좀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평택으로 다 이전을 했지만 그해 12월 19일 국회는 용산 미군 기지와 주한 미군의 핵심 전력인 미 이사단을 평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정부 간 협정, 굉장히 길죠. 줄여서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그랬는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 협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확인을 요구하는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 서울 지역으로부터 이전에 관한 협정 등 협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협정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에 대한 합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 있습니다. 평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위헌이다라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평화적 생존권에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에
이 위헌 확인 심판 청구 자체를 각하시켰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시켰는데요. 판결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평화권이 법적 판단의 근거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받아들였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기본권으로 평화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와 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이 워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자체가. 그 기본 내용은 침략 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청구 자체는 각하를 시켜버렸지만, 근데 이 심판을 하는 기준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평화적 생존권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일종의.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협정이 위에 세 가지 협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 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고 규범력을 가지는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에서 규범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다음 해에 이게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자신의 판례를 변경합니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앞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부정을 하는데요. 이건 또 뭐였냐면요. 2007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부로 진행된 전시정원 연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지금 매년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군사훈련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랬는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군사훈련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다시 이제 이 연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청구인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특정한 작전 계획에 따른 선제적 공격 훈련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선제적인 공격 훈련이 뭐냐면 침략 전쟁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따라서 헌법 제10조 37조로부터 인정되는 이 인정되는 게 뭐냐면 전해의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는 거예요. 인정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거라고 바로 그 판례를 가지고 들이밀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쟁 연습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혹은 우리나라 군대가 참여하는 거의 모든 군사훈련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굉장히 좀 안이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결정, 근거가 어떻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이나 영향을 끼칠 걸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2007년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게 놀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 자체는 각하를 시켜요. 내용은 정말 좀 유치합니다. 보십시오. 전시나 전시에 준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전쟁 준비나 선전포고 등 행위가 침략 전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 심사를 자제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군사훈련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그냥 정치적 결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네.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개인의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에 대하여 침략 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전의 판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경합니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제10조와 37조 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 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2006년도의 땡땡땡 결정은 이 결정, 지금의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미.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찌되었건 제가 앞에 읽었던 문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날 권리는 개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물론 집단에 대한 권리 또 논의가 학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컬렉티브 라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어찌되었건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리 자체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평화적 생존권과 개인 권리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문단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상태는 이렇게 이게 2009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이거 자체는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안이 너무나 심각했던 것도 있고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더불어서 후퇴한 것도 있고 2009년 그렇죠. 이후로 이제 많이 후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평화권 논의입니다. 97년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평화선언문 채택을 시도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선언문 채택에 반대합니다. 미국 대표단 일원은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인권 범주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 평화를 인권으로 인정하면 전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미국이 평화권을 이와 같이 인식한 것은 국제 질서의 패권국 입장에서 평화권이 실정법으로 규범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겠어요? 미국의 자국의 병력, 군사가 바깥에 나가서 군사 훈련을 못한다는 거죠. 또는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국제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 국제사회 평화권 논의입니다. 이건 아까 이성경 대표님께서 연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6년 유엔 인권위원회, 78년 유엔 총회, 그리고 84년 다시 유엔 총회에서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선언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2003년에 유엔에서 평화권 촉진 결의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2016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평화권을 선언하게 됩니다. 76년으로 치면 40년 걸렸어요. 그죠? 주권 국가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권이 실질적인 인권으로 자리 잡게 된 게 40년 딱 걸렸다는 겁니다. 물론 제도화 얘기입니다. 예. 이 유엔의 평화권 선언과 관련해서 이 재정에 앞장섰던 미구엘 보세라고 하는 이분이 평화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쭉 설명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권에 지금 마지막으로 평화권이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총체적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자체가
그죠? 생존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 문명, 종교, 신념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다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민주주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오직 유일하게 남성이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아테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예와 여성과 이방인, 즉 여행객이라든지 다녀가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말씀드리고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화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원리 중에서 우리가 다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 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견해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원리로서 존중은 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론에 대한 평가와 다수라고 하는 통계 속에 숨어 있는 특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과 질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강한 것이 공화제입니다. 이게 공화정과 민주정의 관계를 보시면 공화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 체제이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군주, 절대 군주가 없는 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레스 리퍼블리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게 곧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겠죠. 이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체제, 이게 공화정이고요. 개인의 독단이 아닌 시민사회의 합의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디모크라티아라고 하는 용어는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자기 책임성인데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어떤 형태의 체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사회에 적용할 때 이것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경제사회라고 하는 공적 공간에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과정과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제한성과 자기 책임성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자기 책임과 제한성이 따르는 겁니다.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자기 제한을 둬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와 협의 과정에는 반드시 자기 제한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이익이나 제가 주장하는 선택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죠. 다수에 의해서. 그걸 이미 받아들이는 걸 전제로 하고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중요해집니다. 민주주의에는 여러분 어떤 선언적이거나 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화되었다 얘기하죠, 우리 사회를.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주주의에는 과거 완료 또는 현재 완료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자,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공교육을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공교육은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물론 정치 체제의 도덕적 정당성, 그죠? 권력 행사의 정당성, 예,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은 일종의. 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교육과 지식의 사회적 구성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지식은 뭐겠습니까? 사회 통합의 요소로 쓰이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과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일정하게 공통분모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교육은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만드는 것이고, 현대사회가 분화될수록 이에 대응하는 교육의 다양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는. 예.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것, 그죠?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다 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예, 교육과 정신의 힘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회의 어떤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는데 교육의 기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은 정신적인 영역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의 목적을 구성하는 이념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또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이상과 이것을 달성하는 제도와 방법, 즉 공교육의 교육 체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같이 보시고요. 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주제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평화와 관련해서 전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민주주의와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왜 전쟁과 관련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근원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발달되면 발달된 사회일수록 실제로 전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전쟁은 어찌되었건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이 책은 폴 우드로프의 최초의 민주주의인데요. 전쟁에는 학살과 보복, 도덕의 상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파괴가 뒤따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전쟁의 결정과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군을 선출하는데, 그리고 참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였냐면 민주정체에서 전쟁 선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 선포권을? 예,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선포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미국은 전쟁 선포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의회는 뭐예요?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대의제에 의해서 선출한 권력이 전쟁 선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어찌되었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정치 문제에서,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나라 헌법 개정하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전쟁 선포권을 국회가 가져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선출한 사람, 나를 대의하는 사람이 어찌되었건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게. 자, 조금 다른 원리이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계속.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는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주의는 전문가들이 장군이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시민들이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장군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죠? 전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장군을 내세울지는 시민들이 또 뽑아요. 예. 하지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어떤 이득을 가져올지, 공동체에 해가 될지, 시민들에게 득이 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장군들이. 도시국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전문 지식을 가진 장군이라도 해답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아고라에 모여서 논쟁을 합니다. 예. 아테네는 이 사태를 더욱 깊고 넓게 볼 줄 아는 시민들이 필요했습니다. 시민들의 논의는 전쟁의 결과에 대한 것이었으며 전쟁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논쟁이 비능률적이고 비전문가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즉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주의 논의예요, 여러분. 절차와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비능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간 들고 비용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일종의.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쟁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모든 시민이고, 또 뭐예요? 결정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노예가 아니었어요. 아테네 시민들 자신이 전투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결정하고 장군을 결정하고 이런 게 시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어떤 정치 체제가 좀 더 나은 민주 정체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주의 수준이 높으면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전쟁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는 전쟁 안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게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의전한 논의는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예. 정말로 깊이 있게 평화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 생존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쟁 문제는. 민주적으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다면 많은 경우 시민들은 가해든 피해든 잔혹한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즉 전쟁을 회피해야 되는 게 맞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전쟁을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치 대표자나 군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나 무력 집단의 행위를 결정한다면 침략 전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시민이며 이러한 시민의 나라를 전쟁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가장 근본적으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게 곧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국방부에서 판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실질적으로는 국방부에서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전쟁 선포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 원리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자,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에오불리아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에오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말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없었는데요. 우리 심사숙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숙고가 굉장히 그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드러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논변을 평가하는 능력, 반대 논쟁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에도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애우분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판단을 하는 능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토론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촉진시키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름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에서 인간의 능력이 본성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지도자나 장군이 될 것인지 또 누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지만, 즉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방식은 또 직접 민주주의가 결합된 게 있는 거죠. 지금 특히 강원도에서 하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 있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원고 자체가 논문 형식이 아니어서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을 조금 많이 쓰셔갖고 10분 전 6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정리를 좀 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와 민주주의는 이렇게 같은 거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심사숙고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그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부터 그리고 유엔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세계 민주시민 교육의 그 현황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의의 전쟁은 없나 이런 질문도 저는 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요가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제하신 내용을 기조로 먼저 이제 토론해 주실 우리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이고 강원도 인권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명현 교수님,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5분 드렸는데 오늘 기조 발제가 좀 줄어서 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상지대학교의 김명현입니다. 정말 오늘 같은 중요한 어떤 그 포럼 섹션에 이 토론자로 이제 참여하게 된 것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도민으로서 그리고 지역 대학의 어떤 교수로서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섹션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발제기 이청복 선생님의 평화권과 종전평화,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성훈 교수님의 평화와 인권 교육 두 개의 어떤 그 발제문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사실은 이청복 선생님의 기조 발제, 한평생을 그 평화와 인권, 평화 통일 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이청복 선생님의 그 평화에 대한 갈구를 이 발제문을 보면서 굉장히 나를 반성하고 또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구의 어떤 그 발제를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못내 굉장히 아쉽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바로 한 2, 3주 전에 그 강원 평화 포럼을 또 창립을 하셔서 헌신하고 있는 이제 그 이창복 선생님을 보면서 빠른 쾌유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상훈 교수님은 이제 이창복 선생님이 꼭 그 기조 발제를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분의 어떤 그 평화권을 실천적 평화권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창복 선생님이 평생을 이제 해왔던 이제 그 실천적 평화권을 대해서 한성훈 선생님이 이제 학술적인 어떤 논거라든지 이제 이론을 아주 잘 이제 규명을 그 해 주셨던 걸로 저는 가고, 특히 이제 저도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 저희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공화주의로 좀 잡고 있는데, 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속에서 시민교육, 민주적 시민교육의 어떤 중요성들이 굉장히 어떤 잘 그 규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감동 깊게 읽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한성훈 선생님한테 좀 시간이 없으니까 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공화 헌법 많이 법학자로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1항에 등장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주권 재민이 이후에 나오는가, 2항에. 이걸 참 많이 생각하면서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이 자유, 소위 비예속,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복지 친화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어떤 그 개념이라. 왜냐하면 비지배, 이것은 국가로부터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지배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우리 사인간에 있어서도 예속과 지배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오늘날 어떤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지만 먹고 살 수 없는 우리로서는 뭐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속에서 이제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고, 지금 루스가 말하는 대로 모든 어떠한 그 갈등의 시작이 인간 불평등 기운을 보게 되면은 질투입니다. 시기심.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지배받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돈을 100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자기는 돈 버는 게 자기 취미인가 봐.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저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애착을 이제 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도 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중후 정치로 빠뜨리는 아까의 좀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 내지 문제점도 그렇게 좀 이해해야 되는데, 중후 정치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유지 공고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특성, 공화주의에 있어서 자기 것보다는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죠. 그리고 공공자가 아니라 함께할 공짜잖아요. 공화가 함께할 공짜에 될 화가 아니라 조화되는 이런 화자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바로 뭐냐면 그 민주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대 시민국가가 되면서 공교육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도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강원도 와봤더니 이 교육, 저는 굉장히 우리 이승경 대표님도 존경하는데 별로 우리 이승경 선생님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쭉 다른 내용도 있는데, 저는 막 오늘날 청년 문제, 이 문제도 바로 어떤 교육의 실패로서 이제 기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첫째 그 조금 전에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이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이제 어찌됐든 주권 재민인데, 그러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어떤 다른 어떤 다수결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형식들을 구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에서는 공화주의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같은 언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어 반복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들인지, 그리고 저는 잠깐 이런 특히 인권을 하는 관점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결의 한계. 저는 그 한계를 특히 공화에서 이제 찾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공리주의적 다수결이 아니라 그 다수결의 결정은 조금 전에 비지배로서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뭐냐면 한계인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우리 한성훈 교수님은 민주주의의 자기 제한성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했는데, 좀 그런 관계를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를 좀 궁금하고, 둘째는 요즘에 간이 고민하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권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인지, 말 그대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평창주의에 따라서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해서 한 침략 전쟁인지,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서구 미국을 중심, 미국에서 거의 세계 유일하게 아마 평화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헌법이 아마 미국 헌법일 겁니다. 미국 헌법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인디안의 정복부터 시작이 된 역사니까. 그 미국 패권주의 나토의 어떤 그 동유럽의 어떤 그 확장 이런 것들, 특히 제가 이 판단을 좀 굉장히 고민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클린반도의 어떤 그 복속과 관련돼 가지고 91년에 봤더니 94%가 클립공화국의 독립을 이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참 그 복속돼 있고, 또 조금 무슨 지역이 있던데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도 주민 투표를 봤더니 다 독립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 절대적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양패권국, 나토를 중심으로 한 패권국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클린반도라든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주민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어떤 무언가가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 패권 국가 사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제로 있는데, 혹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최근의 실사와 관련해서 궁금하고, 이제 제가 이것을 하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그 하고 싶은데, 이제 평화적 생존권,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잘 해줬는데, 저도 이제 그 평택 아마 그 미주군기지 이전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를 재판 준비를 하면서 참여했고, 그 재판을 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좀 제가 그 제기를 했고, 조금 전에 그 우리 교수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긍정이 됐다가 부정이 됐는데, 이런 현재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가져가면 굉장히 그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나 평택 미중 기지죠. 거기에서는 어떤 뭐냐면 당장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안이한 측면이 있다 그랬는데, 아주 저는 안이한 측면보다는 굉장히 고도적 정치적 판단을 한 거다. 평택 미군 기지 이전한다고 그래서 단장 전쟁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 자기 관련성,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시킬 수 있는 거고, 그 소위 한미 군사 훈련은 또 다른 성질이죠. 말 그대로 뭐냐면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선제 공격론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이것은 곧바로 뭐냐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바로 뭐냐면 이것을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쟁이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한번 제가 다른 기회에 제가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한상훈 교수님의 첫째 질문이 평화적 생존권에서 평화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라고 한다는 것, 인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그것이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조적 어떤 폭력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굉장히 평화하게 해서 말하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인정해 버리면 바로 뭐냐면
그 미군 합동 군사 훈련에서 평화의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다. 구체적 내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서는 굉장히 좀 곤란하고 오히려 저는 뭐냐면 이 평화의 내용은 평화적 생존권과 관련돼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그것은 뭐냐? 조금 전에 한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 전문이죠. 입헌 평화주의라는데 제5조, 제6조에서 나와 있는 제가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 내용은 할 텐데 입헌 평화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로 헌법적인 적어도 그것은 규범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구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둘째 우리는 흔히 그냥 인권하기 위해서 바삭이 말한 대로 이 구체적 평화적 생존권을 형성 중인 제3세대 인권이다.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인권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는 형성 중인 제3세대 인권.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인권으로서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 발제해서 본 것처럼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 인권으로 인정된 바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서는 우리가 특히 한국적인 우리 한국의 국내법과 관련돼서는 그냥 유행처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성 중인 제3세대 인권보다는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인권으로서 인식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그 점에서 조금 전에 저는 현재와 같은 그 평화적 생존권의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 실익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평화적 생존권의 근거를 이제 이성경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도 헌법 제10조 37조 1항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 평화 행복 추구권에서 했는데 행복 추구권에서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적극적인 어떤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자유권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전쟁에 대해서 내가 동원되지 않을 것 개인적 기본권은 충분히 가능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그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이 된다는데 선제 공격론을 주장하는 사람, 또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행복 추구권의 근거에서 그것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저는 평화적 생존권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 근거는 저는 평화적 생존권을 갖다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입헌 평화주의의 규범, 원칙을 인권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평화적 생존권이고 그래서 그 근거는 행복 추구권보다는 바로 뭐냐면 헌법 전문부터 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입헌 평화주의고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반하는 어떤 국가 정책이나 그 집단이나 사람에 대해서 소극적인 어떤 방해 배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것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구성이 되면 선제 공격론, 핵무장론에 대해서 중지시켜 줄 것, 금지시킬 것 국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바로 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바로 뭐냐면 그 조금 전에 그 한미 군사 훈련에서 소위 말해서 통치 행위잖아요. 통치 행위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치 행위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모든 행위는 헌법 규범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치 행위는 법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그 전쟁 준비 행위라든지 우리는 이것도 저는 포습을 합니다. 행복 추구권에서나 될 수가 없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한때 또 무기 수출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이 무기 수출을 하는 것들도 우리는 입헌 평화주의의 국제 평화주의에 반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돼서 저는 하고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그 통치 행위로 이렇게 도피해가는 그런 것들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주체와 관련돼서도 우리는 행복 추구권을 갖다 근거하게 되면 개인적 인권으로서 간정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뭐냐면 평화적 입헌 평화주의에서 도출됨으로써 그 어떤 입헌 평화주의를 위반하는 국가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정 가능하고 특정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주체는 바로 뭐냐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부터 국민에게도 이렇게 확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쭉 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평화적 생존권은 복합적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은 다른 기본권에 의해서 사실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게 되면 전쟁을 준비를 하기 위한 토지의 어떤 침해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로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심적 병력 거부는 양심적 자유로부터 주장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은 바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헌 평화주의에 대한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갖다가 구성해낼 수 있어야 독자적인 기본 인권으로서 생존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시키고 싶은데 이것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쟁적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기회에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서 한번 재구성을 하고 적어도 제가 얻는 결론은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더 이상 어쨌든 구체적 기본권은 인정된 바 있으니까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서 더 이상 3세대의 형성 중인 3세대의 인권이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 헌법 구제 속에서 구체적인 인권으로서 도출을 하려는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정말 귀한 어떤 섹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저는 일반적인 어떤 생존권, 평화적 생존권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창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분단의 어떤 버림밭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고 이창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화권은 우리의 생명권이고 우리의 신성한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생존권이라고 그래요. 생명권이며 생존권이며 신성한 권리이고 바로 분단된 어떤 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왜 이 평화권의 기초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조발제에서 쭉 전개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는 굉장히 어떤 남북 합의서 같은 것도 기본적 성질의 바로 뭐냐면 중요한 어떤 헌법적 효력도 갖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강원도 평화자치도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해요. 강원 평화 시민 협약을 갖다가 추진을 하자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강원도에 있어서는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좀 평화지 않습니까? 평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인권적인 관점에서도 바로 뭐냐면 특별자치도를 갖다가 하고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뭐냐면 남북 간에 어떠한 평화 협력을 촉진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평화적 생존권과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찌됐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진척을 갖다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20분을 이렇게 쓰셔갖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의 토론자 발제 토론 마치면 동영상 질문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동영상 응답과 질문은 없는 것으로. 네, 제가 지금 봐서 네. 저도 이 김명 교수님이 법학 교수님이시라서 법을 다루시는 분이라서 앞으로 헌법 10조가 아니라 헌법 전문을 근거로 평화를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발제해 주신 한 박사님 응답은 같이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진희 전 강원도 인권위원장님께서는 제가 10분을 드리려고 하다 안 돼서 5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전때 강원도 인권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제가 활동했던 곳에서는 평화통일교육과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던 경험도 있는 사람인지라 뭐 간단하지만 문제의식을 한번 공유해보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제3세대 인권의 변화가 제3세대 인권론이라는 게 맞느냐 그러냐 얘기 전에 저는 적어도 인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집단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또 두 번째는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연대를 무한히 책임지게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또 우리 한반도, 또 가깝게는 이 강원도에서 겪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원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를 놓고 지금 대선 전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겼어요. 저는 결국은 평화권과 안보 또 이 경제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강원도의 입장으로 보면 이미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돈이라는 얘기를 진행하고 이미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온도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희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서 광주에서 열린 국제인권 포럼에서 이제 평화가 곧 인권이다라는 발언을 처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인권과 평화권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원 어느 지역에나 대입시킬 수 있는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 수립되어야 되는 인권기본계획에는 반드시 평화의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강원도만큼 평화권이 절실한 곳이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가 이제 한 교수님 그 발제를 보면서 좀 늦었나 하는 생각을 조금 지울 수 있었던 거는 전 세계가 평화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또 합의하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오랜 논의 끝에 2016년도에 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에 늦지 않았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평화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은 포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유일한 분단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근데 살고 있는 동안에 평화권을 생존권의 문제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만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저는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 문제를 또 확장해서 말씀드려 보면 사실 우리 강원도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북한의 무기가 향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금강산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마 북쪽의 그 탱크의 총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목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민들은 사실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의 침해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왔고 내가 평화로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멀리 용산기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화의 섬으로 불리고 있는 제주에도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실제로 평화의 섬이 되는 거냐. 근데 안보라는 이유로 강원도처럼 저는 똑같이 안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우리의 평화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충돌하고 있는 개념, 평화권과 결국은 안보의 문제가 충돌하고 평화권과 경제적 그 도약을 해야 되는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를 좀 고민해 보면 제가 이제 가끔 학교 현장에 평화통일 교육을 하러 가고 인권 교육을 하러 가면 사실은 이게 우리들은 이걸 어렵게 평화의 권리와 인권의 문제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런 이게 아주 굉장히 즉자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충돌하고 있는 이 개념을 어떻게 잘 현장에서 정리할 수 있을까?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고 또 평화통일 교육이든 인권 교육이든 강사들이 양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짧게 하라고 하니까 큰일 났네요. 5분이 넘겨져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실제로 뭐 강원도 교육청만 보더라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청에는 인권팀이 생긴 지 이제 불과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굉장히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인권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평화통일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박사님 말씀처럼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통합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서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권은 인권의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만 얘기하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평화권만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곧 뭐 강원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 생존의 문제고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는 거는 우리 생존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권리로서 평화권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려면 저는 각각의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좀 통합해 볼 이렇게 머리를 맞댈 필요가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평화권은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넘어서 저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지방자치정부가 되었든 중앙정부가 되었든 내가 평화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 법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그 정책이 저는 결국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강원도의 인권기본계획 안에서도 약간의 평화 문제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걸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장받기 위해서 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 그걸 요구하는 것이 곧 권리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이번 세션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서러움이 결국은 빨리 평화가 경제고 돈이라는 개념으로 모두에게 접경 지역 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살고 있는 모두 또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두가 느끼는 개념으로 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요. 지금 두 분의 토론자 분들이 발제하신 박사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게 좀 있고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 때문에 플로어에서 혹시 특별하게 지금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같이 유사한 질문으로 같이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발제자분한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토론에 응답하는 동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네. 예, 그러면 말씀 예. 대답해 주시면. 김명현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예, 크게 두 가지 그 질문 겸해서 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요. 첫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혹은 민주공화제에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요지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공화제에서 이게 다수제 외에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제 외에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가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다수결의 한계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제한성과 자기 책임성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자기 제한성은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찌되었건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제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그 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체화돼야 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혹은 나의 이익에 심지어는 반하더라도 반하는 어떤 민주정체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이 자기 책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기 제한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 책임성은 뭐냐면 이건 소수의 의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내가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 원칙으로는 약간 의미가 있는데 공화제 원칙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공화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교수님께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공공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도 뭐예요? 책임성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거는. 네? 니네가 결정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그건 민주공화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자기 책임성은 뭐냐면 여러분 타자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네? 나의 선택, 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 책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임마누엘 레비나스식으로 말씀드리면 타자의 얼굴, 타자의 관계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내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종의 정치 공동체를 해길이 얘기한 방식에 의하면 즉 해길이 가장 추구했던 마지막에 추구의 정치 공동체의 방식이 윤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물론 법을 전공하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자기 책임성이라고 한 건 타자에 대한 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정치 공동체에서는 민주공화제에서는 이게 가능해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제한성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제 원칙에서 여러분, 저는 이걸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자기 책임성 문제, 레비나스 문제를 윤리 문제, 타자에 대한 윤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시킬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자의 상상력으로 많이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평화권, 즉 평화적 행정권으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돈바스 지역 얘기하셨는데 돈바스 지역에 지금 두 개의 자치공화국이 수립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자치공화국이 친러시아 정권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도 러시아 완전히 친러시아 상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서방의 관점이에요. 굉장히 미국식, 특히 관점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넓혀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다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정치 체제,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이게 뭐 친유럽 쪽이다, 친러시아다, 친미 정권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정치적 주권자로 명명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평화적 권리로서의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건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원론적으로밖에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김진희 대표님, 선생님 그 말씀하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제가 말씀드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니 어른들도 이렇게 묻죠. 그런데 여러분 공화제에서는 뭐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대입시키면 북한에서 미사일 못 쏘게 해야 되는 거죠. 답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생존권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못 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평화가 안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보가 물리력 그게 아니고요. 자꾸 평화를 안보하고 대치, 쌍으로 여러분들이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 개념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안 보여요,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못 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안보가 아니고 평화라니까요. 미사일 쏘면 막는 게 안보지. 일종의. 그러니까 개념을 선언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평화가 안 보이고요. 평화는 뭐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못 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카테고리인데요. 제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직무연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가 뭐냐 바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민주시민 교육관 내에서 인권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장학사분들 직무연수도 그러고 교사 우리 선생님들 직무연수 때에도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 강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바로 지금 김진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민주적인 시민만이 민주 시민이 될 때만이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거나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인권을 오고하거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 카테고리 내에서 평화 교육, 인권 교육, 통일 교육. 통일은 잠깐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죠. 이게 이 세 개 카테고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기 지금 토론자 발제자 분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 강원도 인권위원회에서는 평화권과 남북 협력을 주제로 이제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평화권과 평화인권 다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사실 평화권을 주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하거나 이렇게 발표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은 선행 자료나 논문이나 또 이 토론회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년차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원칙과 방향과 다양한 사례를 만드는 데 있어갖고 지금은 초창기고 과도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론이 정립돼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충분히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권, 권리로서의 생존권, 평화권과 관련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을 고민한 거고요. 지금 토론하다 보니까 내년도 뭐 할 건지가 조금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못 오신 우리 이창복 의장님의 그 기조발제문은 아무래도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내용을 좀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인권위원회에서 평화권에 좀 주목하고 이것만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강원도기 때문에 이런 거게 있고요. 그리고 평화가 곧 인권이다. 이러한 행정의 책임자가 또 이러한 철학이 있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는 또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난해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필요한 평화 인권 교육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시도를 하면서 지난해 올해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 토론문을 제가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금 넘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